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너무, 이, 내 자신을 이해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조금은 하나하나 좀 더 쉽게 풀어가면서 최대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 듣다가 힘드시면, 뭐, 언제든지 뭐, 쉬었다 들으셔도 되고요. 다 충분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 안에 어쨌든 부모의 미성숙함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이 갈등이 더 증폭이 되죠. 그러면 부모가 좀 더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아 분할을 높여야 되는데 자아 분할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체계, 그다음에 내면 체계, 정서 체계랑 대처 방식을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여지는 자극과 그거를 해석하고 있는 내 생각이 뭔지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내 어떤 욕구와의 충돌로 맞물리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느끼고 이 감정을 버티어내야 됩니다. 버티어내기. 이거를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담아낸다고 그럽니다. 정서를 담아내기. 안 느낄 수는 없어요.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를 액팅아웃 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과 분노와 화를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간다는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간다는 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뭐 개인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뭐 1년, 2년 넘게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이게 성격적인 장애까지 돼서 이런 분들이 성격적인 프로그램까지 형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성격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런 내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관찰 자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만들 수 있는 관찰자조차 안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자신을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장애, 뭐 퍼스널 프로블럼이 겪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관찰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연습들을 자기 내면을 잘 보고 돌아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부모의 이제 미성숙함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자아 분화가 낮아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다시 말해서 이제 투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게 되거든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되냐면 일단 한 가족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님이 있어요. 두 분 이제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버님도 미성숙해 하세요. 어머님도 미성숙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감정이 든 이유가 어떻게? 자기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내분도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떻게?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실진도튼 이 갈등 상황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있는 아버지가 더 약간 강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대1의 싸움에서 여러분 1대1의 싸움에서 엄마가 좀 이제 약자처럼 느껴져요. 약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칠친조튼 1대1의 싸움에서 아빠가 소리 지르고 엄마는 뭐 맞고 울고 그런 세월이 이제 반복되면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있고요. 뭐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들이 조금은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라고 합시다. 착한 아이. 여담이지만 여러분 심리 계통에서 정신과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착한 건 칭찬이 아니라 병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착했다? 그러면 정신과적이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이 사람 참 착했구나가 좋은 얘기 들린 게 아니라 걱정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착해요. 어, 착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1대1의 싸움에서 엄마가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게요. 엄마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날 밤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아버님이 약간 좀 술을 드세요. 술을 드셔서 술만 드시면 평상시에 말이 없고 조용하시고 뭐 웬만하면 뭐 화도 안 내시는데 술만 드시면 뭐 쌓아놨던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술만 드시면 폭력적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그날도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집에 안 들어오시면 집안이 이제 초긴장 상태예요. 그날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온 거고 술 드시고 오면 그 다음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이제 상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아버님이 뭐 10시, 11시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시 넘어가고 12시 다 될 때 이제 저한테 상담받고 있었던 내담자분이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 골목에서부터 아빠 소리가 들려요.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골목에서부터 이제 아빠 소리가 들리고 문을 팍 차고 들어오고 현관문 들어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 새끼들 다 나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애들 자고 내가 학교 보내야 되니까 어머님이 아유 뭐 술 마시고 와서 또 왜 그러냐 빨리 씻고 자라 왜 또 애들 또 깨우고 그러냐 그러면 또 아버님은 또 그렇게 말리는 엄마한테 또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그렇게 키워서 그래 뭐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그게 속상하니까 말리다가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그거를 이제 분을 못 참아서 뭐 던지고 이러시고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이신 이 자녀분들이 이 아이가 방에서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근데 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엄마를 구해줄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제 계속 두근두근거리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피곤하시면 들어가 주무시는데 이제 그날 밤에 어머님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이 아들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비계 가지고. 아들 방에 이제 들어와서 자칫 주무시려고 하신 거죠. 들어와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 아이도 걱정되니까 엄마 괜찮아?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어머님이 이제 비계를 안고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우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엄마 너무 힘들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도망 안 치고 이혼 안 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해요. 엄마 왜요? 그랬더니 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 잘 되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참고 산다. 얘기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래. 나 때문에. 그러면 어머님을 실춘도춘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어머님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마와 나는 이제 편이 돼서 이제 이가 되고요. 그러면 누가 되냐면 아빠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삼각형이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엄마와 나는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삼각관계에 들어간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사냐면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착한 아이죠. 행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 대신 뭐가 오냐면요. 자기 내면의 셀프,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끝나고 하면 우리 엄마가 지금 행복하나 안 행복하나,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나 안 기분나가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엄마를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상장도 받아하고, 다 이유가 뭐냐면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1대1 싸움에서 엄마와 아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1대2의 싸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의 공공의 적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손찌검 한 적도 없고, 뭐 술기운에 뭐 불러내서 야단을 쳤지만 개인적으로 뭐 손찌검하거나 이 아이를 뭔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쌩을 까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도 이 아이가 방문해서 안 나와. 왜? 엄마랑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친해지게 되면 누굴 배신하는 거예요? 엄마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체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자녀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녀한테 아버지의 경험이 상실이 돼요. 엄마의 취약성 때문에 아버지의 경험이 상실되고요. 아버지의 미성숙함 때문에 자녀가 이 아버지의 건강한 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요. 뭐 자라납니다. 이게 이제 삼각관계인데, 삼각관계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좀 완벽한 관계가 삼각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이미 삼각관계로 형성이 되면 이 트라이앵글은 깨지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갈등이 생기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사는 이유가 자녀 때문에 산다, 자녀의 낙으로 산다, 그리고 남편한테 해는 정서적인 모든 소통을 자녀들한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트라이앵글이 생기면 이 부부 관계의 갈등은 뭐 이렇게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 가족 상담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가족이 역기능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느냐. 이 가족 안에 이제 이 역기능이,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든 이 삼각관계, 이 동맹을 깨는 게 부부 치료의 가족 상담에서 가장 큰 초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이 삼각관계 속에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창 시절 보내는 이유도 다 엄마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고요. 엄마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다 엄마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를 데려올 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결혼해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네가 좀 잘 좀 연락도 하고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냥 그래, 그치, 결혼하면 당신 부모도 우리 부모니까 내가 잘 보살필게 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 이 가정 안에 있는 트라이앵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어 엄마가 자기의 정서적인 남편과 관계에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 삼각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와 엄마가 이제 동맹관계를 맺게 되면 이 어머님은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대리 남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행복이 누굴 통해서 얻어요? 남편한테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얻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거든요. 자, 그래서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서적인 대리 남편인데,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뭔가 부탁만 하면 이 아들이 잘 들어주고 엄마가 뭔가 하면 잘 뭐 이렇게 도와주고 엄마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엄마 나 좀 어려울 것 같아. 엄마 아 우리 아내가 조금은 좀 싫어서 조금 이번 주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며느리가 우리 아이들을 잡는구나. 우리 애를 잡아서 이 애가 지금 그렇게 착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온 이유가 이 며느리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며느리를 이제 비난합니다. 싫어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고부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들한테 이 기존의 엄마가 약간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이 본처예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첩이 들어왔어, 첩이. 이 아들한테 지금까지 내 기쁨이 됐던 이 아들한테 누가 들어왔냐면 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냐면 본처와 첩의 싸움입니다. 누굴 두고? 아들을 두고. 여러분, 본처와 첩의 싸움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끝나면 이 관계가 단절됐을 때 끝납니다. 단절. 안 만나야지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 고부 간의 갈등을 볼 수 있는 조망력이 없어지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아들이 죽어나가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 뭘 위해서 살았어요? 부모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비난해요? 아내가 비난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지금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부부 상담하다 오면 이 남편이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했다면 이 역기능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역기능 시스템입니다. 이걸 순기능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한국 안에 있는 역기능 시스템에 기본적인 효가 있고 도리가 있거든요. 이 효가 도리가 역기능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부부 상담을 와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상담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편분이 하는 얘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분들이 하는 레파토리예요. 아, 저는 그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술을 먹냐, 도박을 하냐, 바람을 피냐, 그렇다고 당신을 때리기는 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못마땅히 하냐, 이게. 술을 먹냐, 도박을 하냐, 바람을 피냐. 그래서 남편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것도 안 하는데 왜 힘들게 하냐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관계 가운데 어떤 시스템이 역기능으로 되는지에 대한 조망이 없으니까 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삼각관계는 안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여기서 형성됐던 삼각관계가 다시 또 어머님,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또 트라이앵글이 또 형성이 됩니다. 삼각관계는 끊임없이 깨지기 전까지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다음 세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있냐면요. 착한 딸이 하나 있어. 딸이 하나가 있어.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빠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서 모르겠다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엄마가 또 할머니 때문에 고통하는 걸 다 이 딸이 봤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이 딸을 데리고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 할머니나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라고 뭐가 맺어요? 동맹이 맺어져요. 그러면 다시 남편 간의 1대1 싸움에서 2대1 싸움으로 해서 이 딸은 다시 누가요? 아빠가 공공의 적이 돼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은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 이유가 될까요? 결국은 부부 체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를 부부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음 자녀 세대로 넘어온 거거든요. 또 부부 체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녀 체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더 조금은 염려스러운 건 이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이 삼각관계에 있었던 이 아들이나 이 딸들 같은 경우 이 삼각관계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요. 살아오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과 비전이 뭔지 내 자신의 내면을 보러 만큼 자신에 대한 이해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함을 만들기보다는 엄마를 돌봐야 되고 엄마를 케어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면이 공허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다 해서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뭘 꿈꿨어요? 뭘 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내면에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거에 바른 건지는 아는데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답을 찾아가려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언제까지? 뭐 20대 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학교 생활 할 때는 내가 뭘 원하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 잘하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거 잘하면 되고, 공부하라는 거 꼬박꼬박 해서 좋은 성적 만들면 큰 어려움을 안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20대 이후에서 내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인생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겪게 되냐면 내 내면의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돼요. 스트레스 취약하게 됩니다. 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삼각관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취약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는 이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튼도튼 자아 성찰이라는 시간이 자아 성찰?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가서 자아를 찾게 되는 발달적인 특성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엄마를 케어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실증도튼 자해 성찰의 시기가 되면서 이제 이 엄마와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엄마가 불쌍하지만 또 이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엄마가 또 너무 불쌍하지만 또 엄마가 이 통제하는 거랑 엄마가 또 감정을 나한테 자꾸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서 그거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가 또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취약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엄마가 불안해서 이 아이를 또 더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섭식장애가 일어나거나 자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착한 건 이게 칭찬받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이 삼각관계에 들어갔나? 이 고민이 되실 때 대부분 이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자녀는 이 가족 가운데 말썽을 안 피우는 아이, 착하고 순하고 바른 아이들이 대부분 이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각관계고요. 이게 이제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는 두 사람 관계가 불안할 때 이제 이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이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안 끊어지고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취약한 삼각관계가 이게 언제? 끊어지기 전까지. 다음 세대로 전유가 돼서요. 다음 세대의 가족들의 발달을 좀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아분할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아분화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아분화는 부모의 자아분화 지수를 자녀가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미성숙하면
이 자아는 부모의 자아 분화 지수를 넘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이 자녀가 통찰하고 자기의 변화를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전까지 부모의 자아 분화 지수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운으로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자아 분화가 15다에서 20이다? 그러면 자녀는 10에서 15밖에 안 내려가고요. 그 다음은 그 자녀는 또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아 분화를 높여야지만 분화 지수를 높여야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10대들 자녀들이 안타깝지만 가장 자살률이 높고 자해와 불안과 이런 강박적인 증상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게 약간 입시해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 자분화가 계속 다음 세대까지 병리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엮이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먹먹할 겁니다. 잠 숨 한번 깊게 들여마시고 토닥거리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마음이 좀 슬플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처음 했을 때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절망스럽고 되게 슬플 텐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숨 한 번 듣고 좀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토닥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얘기는 있는데요. 이건 또 가족을 역기능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시스템인데요. 자,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 있는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가족 안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밀. 자, 가족 안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족 안에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거를 가족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안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야.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야. 엄마가 약간 성격이 히스테리야. 그리고 우리 집에 아빠가 도박 중독이야. 그리고 아빠가 폭력적이야. 어제 밤에 엄마 아빠가 폭력적으로 싸워서 아빠한테 엄마가 맞았어. 근데 아침 식사할 때 가족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어제 그렇게 집안이 난리가 폈는데 엮이는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던 듯이 아빠는 아침을 먹고 있고 엄마는 아침상을 차려주고 있고 자녀들은 아무 일 없었듯이 어제같이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가요. 이게 엮이는 가정 안에 있는 특징들입니다.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공공하게 비밀로 지켜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설명하는 가족 규칙 안에 말하지 말라라는 가족 규칙이 있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이제 심리적인 취약성이 생기게 되냐면 현실의 자극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피해야 돼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차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엮이는 가족에서 이 가족 비밀이 있는 가족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자꾸 직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자라야 돼요? 회피하거나 차단하면서 자라야 돼요. 부인이라고 그러죠. 부인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진 노트는 이런 자녀의 방어 기제가 뭐가 만들게 되냐면 부인하게 돼요. 뭐도 부인하면 자신의 감정도 부인하게 되고요. 문제도 부인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자, 그들의 감정도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결국 문제가 실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정보체계. 얘기했죠. 정보체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제가 정보체계, 내면체계, 정서체계, 대처방식 요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뭐가 무너지냐면 이 정보체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성장 과정에서 이게 안 됐거든요. 학습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보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정보가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느냐? 아니에요. 왜곡이 돼요. 왜곡이. 왜곡이 됩니다. 왜곡의 특징은 뭐냐면 극단에서 노는 거예요. all와 nothing으로 노는 거예요. 큰일이다, 아무 일 아니다. 이 중간 범위로 해석하는 현실 자각력이 떨어지게 되면 all와 nothing으로만 이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실수 하나 보면 이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안하다가 뭔가 하나가 어그러지면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무 행복하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왜곡이 안 되면서 이 극단으로 노니까 내 감정도 극단으로 너울이 트는 겁니다. 자, 그만큼 현실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생기지만 또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가족 안의 비밀, 가족 비밀을 좀 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여러분 마당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가족들이 다 알아요. 코끼리 한 마리 있는 걸. 근데 가족이 아무도 우리 집에 코끼리가 왜 있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이 비밀을 지키는 게 가족 안에 이제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수치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술 중독인 거, 아빠와 엄마와 폭력이 있다라는 거, 집에 도박이 있다라는 거, 우리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 우리 집에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라는 거, 이게 가족 안의 수치인데 이걸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가족의 수치와 이게 내 개인과 개별화가 되는 게 망가지면서 가족의 수치인데 어느 순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우리 가족의 문제지 나는 이거는 개별적이게 분리가 돼서 가족의 수치가 내 수치가 안 되는데 이걸 비밀로 하게 되면서 이게 수치가 어느 순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격이 부끄럽고 내 자아상이 부끄럽고 내 본질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비밀이 가족 안에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차단되고 현실을 부인하게 되면서 첫 번째 정보 체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 개인의 자아상에서 이 가족에 대한 수치와 분리가 안 되면서 내 자아상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안의 비밀이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가족의 문제지 가족이 힘든 거지 당신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집안이 힘들고 집안이 어려웠던 거지 당신이 존재 자체가 힘든 건 아니고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니까 가족의 문제와 당신의 문제를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수치가 생기는 건 폭력, 알코올 중독, 장애, 가난, 그리고 집안의 성추행, 성폭력,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 비밀이 오게 됩니다. 이게 역기능으로 만드는 특징이에요. 또 역기능으로 만드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가족 규칙이 있는데요. 어, 가족 규칙은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는 항상 이 공동체를 운행하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이 CMA 학교도 규칙이 있죠. 그리고 뭐 수업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 거고, 강의 시간에는 마이크를 꺼야 되고, 뭐 화면도 켜놔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 하다못해 모든 공동체는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규칙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는데요. 근데 이 규칙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언의 규칙과 무언의 규칙이 있는데 유언의 규칙은 가족들이 공론화했어요.
대부분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귀가 시간은 몇 시다. 그리고 컴퓨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다. 이런 공론화 규칙이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요. 가족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 가족들이 공론화하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규칙을 암암리 다 지키고 있는데 이게 가족 안에 이게 규칙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문제냐면요. 이 규칙이 여러분 가족이 숨기는 가족은 가족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 단계의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마다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규칙을 바꾸면서 이 변화를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여담이지만 예로 다른 얘기지만 가족 발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링 해주시면 여러분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가족은 실증 놓든 일곱 가지 내지 여덟 가지의 단계로 발달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태동기, 자녀 출생기, 그다음에 자녀기, 그다음에 다시 자녀가 떠나서 다시 이제 독립 이렇게 혼자 남는 이 기로 실증 놓든 일곱 가지의 이 가족 단계를 실증 놓든 변해 가는데 이 변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가족이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가족의 규칙들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의 규칙들이 유언의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공론화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엮이는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유언의 규칙보다 무언의 규칙에 의해서 가족들이 운영이 됩니다. 가족의 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뭘 변화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언의 규칙이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무언의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말고도 이제 각자의 가족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느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느끼지 말라는. 이게 다시 말해서 엮이는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규칙이고요. 이 가족 간의 규칙들이 가족의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불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게 엮이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분화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 나쁘거나 공부 못하거나 좋은 대학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자아분화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요.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어디서 부모 앞에 화를 내. 제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엮이는 가정이 이렇게 장난이 아니죠. 저희 집은 역기능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사남매거든요. 저희 사남매를 키우는 게 조금 고달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잘 건강하게 대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은 어머님이 조금은 좀 이해는 되지만 조금은 안 좋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머님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만 5살 때 저희 아버님 39살에 아버님 나이 3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의사셔서 저희 아버님 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전라남도 화순에 지금 온천짜리 있거든요. 온천, 화순 온천. 그 자리가 저희 아버님 병원터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좀 우리 아버님이 좀만 오래 사셔서 온천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풍요로웠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뭘 하셨냐면 저랑 작은 형이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싸우거든요. 근데 작은 형이 저를 자꾸 놀려요. 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은 형한테 화를 내요. 아 그만하라고 소리 질러요. 그럼 누가 야단 맞았을까요?
제가 야단 맞았어요. 왜? 나는 작은 형이 놀려서 화가 났는데 뭘 했어요? 화를 누가 표현했어요? 내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표현하면 안 되는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방에 들어가! 그래요. 그럼 제가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 화난 감정을 스스로 막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정리하고 나고 문 열고 나왔을 때는 엄마 나 괜찮아 해 하고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화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 짜증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 가족 안에는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정서적인 억압이 생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이런 감정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냈을 때, 아이가 불안하고 슬플 때 그거를 품에 안아주면서 아 그래 네가 화났겠구나라고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차단이에요. 차단. 그러면 이게 뭐가 무너지게 되냐면 여러분 정서체계, 여러분 감정을 알아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 아이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네.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